예, 지금부터 제9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의사항 하시겠습니다. 의사봉이 왜? 자, 그러면은 제9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오신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첫 번째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태경 최고위원, 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이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났고, 사실 어제 제가 속초 설악산 신흥사에서 무산 대종사 1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개인적인 인연이 각별해서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그래, 무산 대종사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건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제가 며칠 전인가 하여튼 13분의 정무직 당직자 해임을 했는데, 그것은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취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제3의 길 중도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우리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최된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역대 최악의 고용 참사를 나타내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공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5.2%를 기록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월 취업자 수가 17만 1,000명 증가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세금 퍼붓기식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탓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36만 2천 명 늘고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33만 5천 명 증가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인 3040 취업자는 2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원에 있는 자영업 등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고도 말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위기는 이미 온도차로 치부할 수준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소상공인의 33.6%, 즉 세 곳 중 한 곳이 1년 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2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기 또는 위기 직전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에서는 사설에서 국가재정이 화수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동안 재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자리는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세 부담률이 21%가 넘어선 상황에서 세수 진도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대통령은 재정으로 나라 경제를 살릴 생각보다는 시장을 살려서 기업이 활력 있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청와대가 오늘 6월 하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 회담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다시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4.11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가 다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경청하여 남은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슬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에게 상황을 직접 들은 바 있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9월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보릿고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식량 지원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지원되는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비슬리 사무총장이 직접 보장한 마당에서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는 동포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내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무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이제 답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비핵화 프로그램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존 핵무기 폐기와 반출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에만 만족하지 말고 북한의 김정일과 타협해서 북한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첫 번째 최고위원회입니다. 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화합으로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의 변화를 선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당선 후에 첫 번째 일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서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안들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제안했고 양당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호프 미팅을 개최하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에 대해서도 5자 회동이냐 양자 회동이냐 이것으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야 5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는 1대1 연쇄 영수회담으로 그 활로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이런 저의 제안들에 대해 일단 각 당은 물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안을 내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대 양당을 제어하면서 전국을 리드해 나가는 유능한 조종자 역할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각인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노력과 역할이 힘을 받고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 당 내부가 조속히 정비되고 정상화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당대표께서 같은 당 동지들을 수구 보수로 매도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결과로 확인된 의원들의 총의를 패권주의라고 비난하신 것은 정말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5월 8일 의원총회에서 화합하고 자강하고 혁신하자 약속하면서 민평당이든 한국당이든 다른 당과 통합하는 일도 총선에서 연대하는 일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수구보수고 패권주의입니까? 당을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달라는 것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고 당심입니다. 민심과 당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고 책임 정치입니다. 당 전체가 불행한 사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의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패권주의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왜 오셨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최고위원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고 하지만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은 최고위원회 권위를 좀 훼손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나가주시고 우리가 임재원 의원 배석하는 문제를 협의한 이후에 통보를 드릴 테니까 일단 자리를 좀 비워주시죠. 저쪽으로 앉아주세요. 뭐 여기 앉는 것이 불법이나 이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기 대표님 여기 따르겠습니다. 예. 나와볼까요? 예. 그래. 저쪽에 앉아주세요. 저도 한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최고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과거에 우리 주승용,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지금 우리 최고위원이긴 하시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달 민주당에 있을 때 세 달 최고위 불참한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들어왔고요. 왜 들어왔냐? 어제 손 대표님 기자간담회를 듣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안에서 싸워야겠다. 최고위 안에서 당의 혁신을 위한 싸움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보고 수구보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올드보이 수구 세력을 당 내에서 청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올드보이 수구 세력을 청산하고 혁신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제가 그 디딤돌이 되고자
최고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고위가 무력화되어 있는 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당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우리 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당의 화합, 자강, 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를 우리 당 다수 의원들의 지지로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근데 손 대표님께서는 패권주의라고 하시더군요. 오신환 지지한 의원들이 모두 패권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손 대표님 하신 말씀은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수구보수다, 다 분열 세력이다, 화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최고위원 손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 함께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손 대표님은 부인하시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출 의총은 오신환 대표가 대표 사퇴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 대표님 불신임 선거였습니다. 손 대표님 탄핵을 의결하는 선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언론도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손학규 대표 체제로 당의 화합, 자강, 개혁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수 의원들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 대표께서 의원들 말고 당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심을 원하신다면 전당대회나 당원 총투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거 참패와 당 분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중도에 물러나는 일 수없이 많았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손 대표께서도 정치인으로서 그 명예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저희 최고위원들도 손 대표님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자강 개혁을 위해서 긴급 안건 2가지를 오늘 최고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 손 대표께서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 13인은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한 거 잘하신 겁니다.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일 뿐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최고위원회 협의 없이 지명된 2분 최고위원 무효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오늘 최고위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최고위 대표께 요청을 하고 우리 당원 당규에는 최고위원 1인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직 최고 두 분을 강행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손학규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겠다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인사 문제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당대표가 불신임되었기 때문에 불신임된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원래 집단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 그리고 최소한 최고위의 과반 의결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인사에서 가장 큰 현안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최고위 과반 의결로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 때까지도 당내 인사는 최고위 과반 의결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안건을 두 번째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늘 최고위에
회의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전 최고위에서 사정상 통과를 못 시킨다면 오후에라도 임시 최고위를 열어서 이 두 가지 긴급 안건을 통과시켜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근조 바른미래당은 아니고요. 그 오랜만에 발언을 지난 15일 새벽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가장에 대한 추모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기득권도 아니고 성실히 일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이 이번 정부의 급진적이고 우왕좌왕하는 정책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택시기사들의 무서울 정도로 처절한 생존의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로 일관해온 택시업계에 대한 차별부터 시정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용하는 형태를 공유경제라 칭한다면 100년이 넘었지만 택시는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경제의 산물입니다. 요금 규제와 운행 규제 속에서 택시를 탄압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운송 서비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공유경제가 아닙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노력을 일부 기업가들에게 몰아주는 조삼모사식 신산업진흥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개월 만에 네 번째 분신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성북지부 고 안성노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줄곧 이야기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바른미래당은 그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분들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정치 사안에 대해서 우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선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음모론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손학규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에게 지속적으로 구애의 표시를 해오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우리의 거부 의지는 명확하고 그 거부 의지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집착으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이 이상으로 스토킹하면 범죄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참담한 주장처럼 만약 손학규 대표께서 진정으로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바른미래당에 불러들여서 전 대선 후보이자 전 당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축출하는 것을 모의했다면 이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도의의 저버림입니다. 또한 손학규 대표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도 아니고 민주평화당 내의 일부 의원들과 모의했다면 평생 정치를 해오신 노 정객이 희화화되고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모욕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허위사실 폭로를 통해 우리 당의 분열을 꾀하고 손학규 대표님에 대한 대중적인 실망감을 확대하려고 했다면 박지원 의원은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님께 박지원 의원의 협잡은 완벽한 허위 사실의 공표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은 세간에서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어제 손학규 대표님의 수구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당내 구성원 절대 다수의 동의가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굳이 지도부 교체에 대해 의견 내는 사람들을 수구보수로 싸잡으실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0월 대표님께서는 최고위 회의에서 수구보수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정의로 자유한국당이 탄핵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내 모든 구성원은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렇다면 수구보수로 지칭하신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절대 천길 낭떠러지 쪽으로 우리를 이끌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건너겠다는 죽음의 계곡은 벤처 용어로서 어렵지만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3, 4년차 기업의 일시적인 인고의 과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과 대표님 표현대로 천길 낭떠러지에서 직진하자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1993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쿠마와 노플릿 연구원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12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거의 확실하게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 길은 2.4m입니다. 1000길 낭떠러지는 환산하면은 2400m 깊이이므로 절대 살아날 수도 없고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희가 빠진지도 모를 겁니다. 절대 1000길 낭떠러지에서 앞으로 나가자는 말을 바른미래당 구성원들에게 다시는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9월 달에 10% 이런 목표치가 구성원들에게는 낭떠러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였던 20대 지지율 확보조차도 저희가 한 달 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독단 속에서 비민주적인 당 운영 모습을 보이는 통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13인의 정무직 당직자 해촉에 대한 바로잡음을 건의했던 것은 제 충정이었고 그 해촉된 당직자 속에는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미래로 홍보했던 바른 토론 배틀의 우승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최소한의 바로잡음에 동의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누적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씩, 하지만 늦지는 않게 실타래들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표님께서 1000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담백히 임해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으실 대범한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요동정벌을 바로잡는 위화도 해군의 용기와 또 일정 부분의 야심이 한 왕조의 기틀을 열었듯이 대표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전기를 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공모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현안이 엄중한 것이 많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의 내부 현안이 엄중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오신환 대표도 얘기했지만 집안을 잘 다스리지 않고 외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말은 권은희 전 정책위 의장도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이에 우리 당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무 보이콧을 한 이후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은 우리를 모아놓고 최고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지지율은 어떻게 올릴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회피하셨습니다. 계속 보따리 싸서 보수 통합하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만 하면서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살리시겠다는 분이 왜 당내 민주주의는 왜 말살을 하십니까? 지명직 최고위원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명하고 지도부 동반 사퇴 원하는 13명 당직자 해임을 했습니다. 정무직 당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면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신생정당 바른미래당이 이 무슨 동토의 왕국입니까? 이들을 해임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원상복귀를 시킨 건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대표님 자의로 해임시킨 이 과정이 오늘 복귀시켰다고 해서 모두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13명 당직자들에 대한 해임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고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건을 최고위원회의에 오늘 같이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님, 이 백드롭 이거 뭡니까? 화합, 자강, 개혁입니다. 자강이 뭡니까? 오원내 대표는 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빠른 퇴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정당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표 리더십 교체를 원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대표님 기자 간담회 하면서 개파 패권주의 굴복해서 퇴진한 일은 없을 거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어느 개파 패권주의입니까? 오 대표를 선택한 개파는 무슨 개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수구 보수 세력에 허망하게 당이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그렇게 안 하셔도 바른미래당은 수구 보수 세력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구 보수 세력 누굽니까? 의원들이 화학과 자강을 결의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왜 하십니까? 이건 찌질하다보다 더 큰 해당 행위입니다. 당의 화합을 주도해야 할 당대표가 입만 열면 보수 갈라치기를 하니 어찌 당이 화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수구 보수 세력이 누구인지 어떻게 넘기는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이거 못 밝힌다면 그냥 막연히 내분을 일으키기 위한 말이라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은 또 뭡니까? 유승민 의원이 손 대표님 정적입니까? 우리는 유승민, 안철수라는 정치적 자산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몰아내자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고 보니 손 대표님 최측근이라는 이모 의원이 성명서를 내서 유승민은 꼭두각시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꼭두각시가 누굴 꼭두각시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나가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면 되지 왜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고 싶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박지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수구 보수 세력 발언과 박지원 의원 발언설 진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건도 오늘 최고위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손학규 대표님은 사석에서 만나면 정말 자상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리더십에 많은 당원들과 후보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잡고 제7공화국을 이루고 싶겠지만 그건 당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꿈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지난 6.13의 처절함이 재현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참담함이 재현될까봐 두렵습니다. 제3의 길을 지키기만 하면 기회가 온다고요? 그럼 지난 창원 보궐선거 때까지는 우리는 제4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회가 옵니까? 몸부림쳐도 살 수 있을지 말지 한데 왜 연명하려고 드십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피눈물 나게 할 겁니까? 바른미래당을 믿고 뛰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든든한 바닥이 되어주기는커녕 그들의 발에 족쇄를 채울 것입니까? 제7공화국은 대표님의 꿈이지 우리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꿈이 아닙니다. 제7공화국은 대표님 꿈이지 우리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꿈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이루겠다는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그 꿈은 후배들에게 꾸게 남겨주십시오. 권한은 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새 원내대표와 마음을 맞춰서 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사람을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에게도 일말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이 많습니다. 오늘 안 나왔지만 김수민 최고도 있고 이준석 최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20, 30대 미래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정치 노장으로서 이들에게 지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갈등이 아닌 문제 해결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로로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욕심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길 원한다면 우리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총사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손 대표님 정말 우리 당에 애정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 분의 최고위원께서 복귀하셔서 참으로 이제 당이 앞으로 좀 정상화되고 다시 좀 화합하고 자강하는 길이 열리겠구나 생각이 있는데 좀 의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의 당도 아니고 최고위원의 당도 아닙니다. 당원들의 당입니다.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의 책임이나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격다짐으로 대표를 망신주거나 대표를 몰아내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책임 있는 최고위원님들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정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분 최고위원님들이 보이콧 하시는 게 비정상의 시작이에요. 세 분 최고위원님께서 보이콧 안 하시고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잘 됐으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은 얘기 않고 남의 잘못만 타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태경 교수님께서 뭐 당원과 달리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당원을 정확히 보셨습니까? 당원에 보면은 우리 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집단지도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예요. 그래서 최고위의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는 일 중에서 협의사항이 있고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해서는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이 게 뭡니까?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리고 대표의 뜻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 당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원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최고위원회 과반수 의결을 받아라?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당을 뜯어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의 최고위원님에는 당을 살리고 당이 앞으로 잘 돼갈 그럴 행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위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볼상사납습니다. 이제 고마해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자신의 행동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보가 어떤 것인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최고위원회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립서비스 말고 진정성 갖고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 참석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식 논리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황 대표 발언처럼 5.18은 국가기념일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행사에 제1야당 대표가 마땅히 참석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까닭도 없이 황 대표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심으로 기리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위선이 엮였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이면 3인방 이종래, 김순례, 김진태 세 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자유한국당 행사에 5.18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초청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과 5.18 특별법 처리도 미루고 있어서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낯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혁명들을 추모하겠다는 것입니까? 입에 발린 말이나 입에 발린 말뿐인 호의를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립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오고 싶다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겉과 속이 한 덩어리가 되는 표리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이 명확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변하는가 명확치 않습니다. 혹자는 대권 후보가 중요하다고 하나 지난 대선 결과로 보면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득표율이 28.2%로 2위이므로 차기 대선은 우리 당이 집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당내 갈등이 치열한 노선 투쟁으로 발전되어 우리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은 당연히 당원들의 전당대회 뜻을 모아서 선출된 당대표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7% 정도의 당원들이 뽑힌 당대표가 모든 당을 혼자만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선출된 모든 구성원들이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조차도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된 의원님들의 대부분도 제가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도부 전환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선출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지명직 최고위원, 그 또한 손학규 당대표의 아바타로 누구나 지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당대표님 혼자만 남아있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누구 정무직을 갖다가 임명을 해도 그건 손학규가 임명한 것이지 다른 구성원들이, 다른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독단적인 운영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가야 할 방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손학규 대표님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오셨고 또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여러 최고위원들과 협의하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협의 안건이 의결 정적수가 되지 않으면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우리 당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이콧하면서 보이콧하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만약에 아까 문병호 최고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이 당의 주인이 만약 국회의원도 아니고 만약 최고위원도 아니라면은 우리 당에서는 당헌에 명백하게 당원 2장 6조의 전당원 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4번 같은 경우에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해부한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지도부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